네, 저희 계속 건축법 5장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죠. 5장 뒤에 세부 목차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책에 있는 목차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영상에 살 거는 5.5, 5.6, 5.7, 5.8 내용을 볼 겁니다. 그다음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단타로 이해해야 될 부분 그리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적 가볍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건축물의 마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에서 마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마감 재료는 디자이너가 선택하는 거 아닐까? 네, 선택합니다. 건축주가 선택하는 거죠. 디자이너랑 협의해서. 단, 법에서는 어떤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기서 보겠습니다. 잠깐 우리 책 보면서 책 몇 페이지일까요? 누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은 일단 목차에서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5에 5에 1 맞아요. 페이지 283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 한번 멈추고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죠? 자, 여기 동그라미 1, 2, 3 뒤에서 정리된 걸 보겠지만 원법을 읽어보면서 이 동그라미 1과 2의 차이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감 재료를 하는데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법에 의한 걸로 하세요. 그렇게. 근데 구분을 해봅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단자, 지붕 등의 내부 마감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이런 거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키는 내부 마감 재료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건축물의 벽, 바닥, 지붕 단자가 없는 경우에 하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 마감 재료를 동그라미 1에서는 규정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2는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어느 부위냐라고 하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에 대해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해야 한다라고 법에서 지정하고 있고요. 뭐 3번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미끄러울 수 있는 마감은 또 다른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주로 요 1번 건축물 내부 마감 재료에 대한 거 2번 외부 마감 재료에 대한 부분이 법에서 정해져 있고 요 세세한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같이 나와 있는 284쪽에 있는 좀 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행령 건축법 시행 61조의 건축물의 마감 재료라고 해서 앞에 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마감 재료를 어찌어찌해야 된다. 규정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예외 조건이 있고요. 다만부터는 너무 작은 200m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 구역이 되는 건 제외. 이건 예외 규정이고 요거가 굉장히 많죠. 1, 2, 3, 4, 5, 6, 7. 이거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멈추고 잠깐 읽어볼게요. 자, 일단 이 내용 조금 또 외우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마감 재료에 대해서 구분해서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거는 법 제52조의 2랑 52조의 1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52조의 1항은 뭐냐? 내부 마감 재료를 정하는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 법에 따라서 같이 나온 시행령은 이 내용은 결국은 뭐냐? 이 시설에 있는 내부 마감들은 어찌어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동그라미 1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해볼게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어찌어찌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헷갈릴까봐 제2항을 여기 이어서 봤는데
여기로 정하는 건축물은 1, 2, 3, 4다. 이것도 잠시 멈추고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았나요? 여기는 비교적 1, 2, 3, 4로 4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모 1번에는 가, 나에 대한 규정도 따로 나와 있죠. 자, 앞에 것과 뒤에 거의 차이는 말한 것처럼 앞에는 실내 내부 마감에 대한 거고 지금 2항에 있는 그래서 정하는 건축물을 1, 2, 3, 4로 나눠져 있는 거는 외벽에 있는 마감 재료입니다. 다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된다. 0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죠. 지금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 외울 필요도 없고 뒤에 책에 저희가 다시 정리해 놨으니까 법조항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 285쪽을 다시 멈추고 누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에서 52조 1항에 따라 할 때 내부 마감이었죠. 건축물의 거실, 벽, 반자, 실내에 접하는 부분, 기타.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보세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해야 하며 자, 여기는 불연, 준불연, 난연 세 가지 이야기가 되었죠. 그 거시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 계단, 기타 통로 및 벽,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뭐로 한다? 불연, 준불연 재료로 한다. 자, 여기서 차이 이해했나요? 하나는 불연, 준불연, 난연까지 세 가지고 또 다른 거는 불연, 준불연제입니다. 난연이 빠졌죠. 이게 중요합니다. 기타 이거는 별도의 단서 조항이니까 요거는 조금 나중에 차후에 시간이 되면 보시고요. 요 두 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마감 재료란 내부의 천장, 바닥, 벽, 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 재료를 말한다. 여기까지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중간과제, 기말과제에 하는 실내 재료 마감표를 허가도면에 왜 집어넣냐면 요거의 법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내 재료 마감표에 보면 천장, 바닥, 벽 이런 거에 부착된 마감 재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정리된 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사실은 책에 보시면 책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 책 페이지 287쪽에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법 여기에요. 앞에 가볼게요. 1, 2, 3, 4, 5, 6, 7 내용 많죠? 요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냥 요거 하나로 축약해 버렸어요. 보시면 용도와 적용 대상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외울 수 없어요. 차라리 거실과 복도 계단 통로로 구별해서 외우는 게 낫다. 용도는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성비 있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다 외울 수 없고요. 실무에 나가서는 대부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거하는 실과 사람들이 피난을 위해서 마구 쏠리는 복도 계단 통로는 어느 게 더 피난 성능이 강해야 되냐면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쪽입니다. 복도 계단 통로로 방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면 이게 더 내화에 대해서 성능이 강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5명이 거하는 거실에서 그 방이 6개라 그러면 30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복도 계단 통로는. 그래서 얘는 불연, 준불연 재료를 하고 난연 재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방화에 대한 성능, 내화에 대한 성능이 센 거는 불연재료가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준불연재료, 그 다음에 난연재료라고 앞단에서 배웠죠. 그래서 각 방에 있는 5명씩 있는 데는 난연재료도 그래 아쉬운 대로 오케이. 그렇지만 5명이 있는 뭐 10개실에서 이용하는 복도 계단 통로는 난연은 인정할 수 없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책에 있는 법에 있는 복잡한 용도 및 규모, 적용 대상 등은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시험용으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졌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벽, 바닥, 지붕. 요거는 뭐였어요? 앞에 내부 마감이었고 이거는 외벽의 재료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게 외벽. 그래서 요거는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내용을 저희가 책에서 제가 용도와 규모 이렇게 해서 조금 구별을 했을 뿐이고요. 여기는 불연하고 준불연재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열재만 난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뒤쪽 책에 가면 난연재료가 가능한 조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요 책 아까 우리가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책에 보시면 저희 책 페이지 286쪽에 동그라미 그렇죠. 6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난연재료가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잠깐 멈추고 여기 페이지 286에 동그라미 6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난연재료를 위에 2하고 3에 대해서는 난연재료를 마감으로 쓸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해놨으니 요거는 외벽에 대한 부분은 4개, 예외 조건까지 5개 정도는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하십시오. 아직까지 뭐 시험에 크게 출제되는 바는 없는데 이것도 신설된 법이 일부가 지금 최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까? 네. 그닥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일부가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5-2 실내 건축. 우리가 흔히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를 법에서는 실내 건축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 앞단에 1장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5장에서는 실내 건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5장 중에 특히 이 뒤쪽으로 오면서 화재, 화염, 뭐 방화, 내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건축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저희 책 보고 있어야 되죠. 책 어디 있어요? 책 보면서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288조 필요한 거는 밑줄 그어가면서 하시죠. 대통령령으로 또 정해요. 밑에 시행령이죠.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 건축은 방화에 지장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조례에서도 정한다. 자, 요 내용 중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규모는 뭐냐는 건축법 시행령에 있겠죠. 인테리어 할 때 요새는 다 당연히 하지만 법은 최소만을 강제한다 그랬잖아요. 최소한 반드시 얘네는 방화하고 안전을 책임져라 하는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분양되는 건축물입니다. 자, 요새는 5회 5회 3 이거는 그냥 믿고 넘어가죠. 품질 관리 등을 해야 한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회 5는 끝났고 5회 5회 지하층은 조금 뭐 시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실무에 나가게 되나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층은 법에서 별도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지하층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라는 부분이 사람들이 공간을
길을 찾아간다던가 뭐 어디 시를 찾아간다던가 공간을 느끼고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시, 무슨 재난시, 피난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하층이 그런 재난, 재해, 화재 이런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에서 특별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에도 종합적으로 다음 중 지하층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것 중에 맞지 않는 것,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여서 이 내용은 조금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외울 것도 많지 않으니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지하층에 있는 시설을 갔을 때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거하는 거실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는 사실은 5m 곱하기 10m 정도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학교 교실 같은 경우에 9m, 7.5m 초등학교 이게 표준이거든요. 그러면 9, 7, 63 벌써 이거 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실 하나보다 작은 층 거실을 가졌을 때는 직통 계단 위에도 비상 탈출구하고 환기통을 설치해야 된다. 단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다. 피난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강화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것도 벌써 꽤 오래전 일이지만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구청에서는 무조건 지하에 직통계단 2개소 이 면적이 작더라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맨날 알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시설들 여기에는 그 거실의 바닥 면적이 합계가 이렇게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얘 하지 말고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으로 하라. 비상 탈출구보다는 직통 계단이 안전하죠. 피난에. 그래서 특별히 조금 더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 지하에 있는 그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더 강화해서 직통 계단 자체를 2개소로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 우리 계속 내화, 방화 이런 거에 면적의 기준이 되는 치수는 1000제곱미터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층을 통한 직통계단을 방화구역으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 그리고 얘는 피난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한다. 피난 또는 특별피난계단입니다. 그리고 3번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환기 설비한다. 식수만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서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씩 설치한다. 요거는 뭐 크게 외워야 될 게 많지 않으니까 300제곱미터 뭐 급수전 정도 기억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런 거는 맞춰야 됩니다. 또 하나 지하층의 구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하층의 비상 탈출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 예외고요. 비상 탈출구의 유효 너비는 0.75m로 하고 유효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비상 탈출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며 내부에 비상 탈출구를 표시를 한다. 요거 많이 표시되어 있죠. 자, 제가 읽을 게 아니고 멈추고 여러분들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었죠? 여기서 유효너비는 마찬가지로 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다. 지하층 비상 탈출구예요. 비상시에 쓰는 거기 때문에 요 구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비상 조명 탈출구에 우리 뉴스에서 가끔 나왔죠. 피난 통로에다 물 건너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거. 상식적인 내용들이고 요 숫자 정도, 요 숫자는 막상 나오면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 내용을 저희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로 정리하는 거는 제가 정리한 거지만 여러분은 원법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요런 내용보다 직통계산 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소한 비상 탈출구하고 환기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천에 대해서 계단 설치하는 거, 환기하는 거. 그 다음에 300에 대해서는 급수전, 식수죠.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잇따로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법은 꼭 그래도 읽어보세요. 자, 이제 범죄 예방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관점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최근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범죄 예방이 된다라는 게 가까운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주장입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건축물을 접근하라라는 게 법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건축물이냐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죠. 범죄 예방을 고려해야 되는 건축물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것들, 그리고 뉴스에서 가끔 나왔던 것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만한 것들, 약한 사람들 있을 만한 것, 그 다음에 주거에 대한 거, 소매, 그러니까 주거 생활에 밀접한 거 또는 약자들, 노약자들이 있을 법만한 것 시설에는 법에서 범죄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해 줬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장의 마지막이에요. 방화문의 구조. 우리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갑종이 더 힘이 세다. 갑이 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에 대해서 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에 대한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갑종 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차열 30분 이상. 을종은 차열은 포기하고 비차열 30분입니다. 차열은 열을 차단하는 거고요. 비차열은 열을 차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센 거여서 을종에서는 열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그럼 비차열은 뭐냐? 열 이외에 연기라던가 불꽃 같은 거 등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그냥 방화문 사진을 내봤고요. 그냥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5장의 길고 디테일한 내용을 쭉 봤습니다. 다음에는 6장 동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